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돌싱입니다. 저는 항상 아빠한테 헌신하며 살아온 엄마를 보고 자랐어요. 자신의 인생은 없이 오직 아빠의 아내로 나쁘게 말하자면 파출부처럼 사는 엄마의 모습이 실어나는 커서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었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하고 저희를 낳아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신 적이 없으셨고 경제권을 아빠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아빠는 집에서 큰 소리치며 사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한테 굽히며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어디 가서 굽히지 않고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 미친 듯이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그런 노력 끝에 저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재학 기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엄마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교수였던 아빠는 밖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빠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자들한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란 게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남자들은 남성적인 모습과 허세를 부리기 마련인데 저는 그러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분명 여자를 무시하고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나를 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저는 쉽게 이성을 사귀지 못했고 그렇게 저희 20대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30 중반이 되고 나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적이면서도 유머 감각도 뛰어난 남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친절함과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좋아졌고 이런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배려심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혹해서 짧은 만남에 급하다면 급하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결혼은 현실이었던 걸까요? 결혼을 하고 나니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마마보이였어요. 저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지 뭐예요. 하루는 뜬금없이 이사를 가자더라고요. 이제 막 결혼해서 들어온 신혼집을 빼서 이사를 가자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계약 기간도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면 손해가 얼만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죠. 남편이 이사를 가자는 이유는 시댁 근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래요. 뭐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 갑자기 왜? 우리 여기 들어와 산지 몇 개월도 안 됐어. 처음에 신혼집 구할 때 회사랑도 가깝고 버스랑 전철역도 가까워서 교통도 편리하고 좋다며. 근데 무슨 이사야. 여긴 엄마네랑 멀어서 엄마가 우리 둘 다 일하는데 뭐 좀 챙겨주고 싶어도 오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해주겠대. 엄마 옆에 살면 반찬도 매번 가져다 주시고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어머님 때문에 이사를 가자는 거야. 반찬 안 가져다 주셔도 돼. 내가 해도 되는 거고 요즘 반찬 가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어머님도 힘드시게 안 챙겨주셔도 된다고 그래. 나는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어. 너는 일한다고 늦어서 나도 저녁 먹고 들어오거나 반찬 사온 거로 먹는데 내 입맛에도 안 맞아. 그리고 엄마가 챙겨주신다는데 서운하시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냐? 그 일로 남편과 며칠을 싸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가 우리도 독립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으면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지. 왜 어머님 힘드시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냐? 얘기하면 그런가 하면서 수그러들었다가도 어머님이랑 연락만 했다 하면 다시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어머님 말 한마디의 태도가 확확 변하는 이런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이사 가면 손해가 얼만지 알아?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우리 이사 비용도 그렇고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도 이사 비용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해봤는데 엄마가 보태주시겠대. 집주인이 당장 전세금 못 준다고 하면 그 돈 언제 받게 될지도 몰라.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다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 그런 거야. 나는 몰랐네. 머리를 극적이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진짜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사람 좋은 줄만 알았던 모습들이 그냥 바보같이 멍청했던 거였어요. 이사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결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밤에 와서는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전세금 당장 못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가 돈 해주시기로 했어. 왜 자꾸 말이 바뀌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꼭 이사를 가야 해? 그리고 전세금 묶여있는 채로 어머님한테 돈 받아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엄마가 해준다는데 그냥 우리는 이사하면 되는 거지. 진짜 말이 너무 안 통하고 무조건 대화의 끝은 이사 가자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는 날 시어머니랑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점심을 먹고 남편은 잠깐 친구한테 뭐 받으러 갔다 온다고 만나러 나갔고 저는 이때다 싶어 어머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지낼게요. 저희 출퇴근하기에도 너무 편하고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어서 세입자 못 구하면 전세금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고요. 넌 니들 출퇴근하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늙은 시임이 힘든 건 생각 안 하니? 그리고 돈은 내가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도 말이 안 통한다 싶었어요. 왜 남편이 자기 엄마만 만나고 오면 말이 달라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듣자 하니 넌 이 남편 아침밥도 안 챙겨준다며? 바쁘다고 저녁도 잘 안 준다면서 네가 그럼 집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니? 고작 빵 쪼가리에 우유에 뭐 말아먹고 다닌다는데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아니? 내가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자식인데 맞벌이 한다는 핑계로 여자가 집안일 팽개치고 사는 모양인데 나는 그런 꼴 절대 못 본다 그리니 앞으로는 아침밥은 꼭 챙겨 먹여라. 아니 바쁜 아침에 빵이랑 시리얼이라도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집안일은 저 혼자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돈 버는데 왜 제가 남편 아침 밥상을 차려야 되냐고요. 한참 어머님이랑 얘기 중이었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눈치도 없이 끼어들더니 한다는 소리가 맞아 엄마, 나는 진짜 집밥 체질이라 빵 같은 거는 먹기가 싫더라고. 자기야, 내일부터는 이제 아침밥 해줄 거지? 엄마 앞에서 얼른 약속해. 이거 봐라. 한국 사람이면 밥을 먹어야지. 그깟 빵조가리로 힘이 나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니?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 떨면 될걸. 뭐가 그리 바쁘다고 남편 밥도 안 먹이고 맨날 반찬은 사다 먹고 이게 말이 되니? 정말 두 사람 대화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가 아침마다 갓 지은 뜨끈한 밥에 찌개랑 반찬에서 차려줄 자신 있으면 거기서 쭉 살고 그런 거 아니면 당장 이사와.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이 안 와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놈은 아주 코를 골면서 잘만 자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부는 전세금은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돌려받기로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새벽 5시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는 남편 아침상을 차리셨어요. 집 비밀번호는 남편놈이 알려줬습니다. 어머님이 새벽같이 오실 때마다 남편은 어른이 일하시는데 너는 잠만 잘 거냐고 절 깨우기 일쑤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몇 번은 나가서 거들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은 화가 치밀어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가서 도와드려. 당신 때문에 어머님이 오시는 거지. 챙겨주시려고 오시는 거야? 제 말에 글쎄 남편이 쪼르르 어머님한테 달려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집사람이 나 때문에 엄마가 우는 거니까
나보고 나가서 도울에 자기는 아침밥 먹지도 않는데 왜 자기가 나가냐고. 와 저는 그제야 제가 바보 같은 마마보이랑 결혼을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셔서는 침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야 내가 언제 너더러 나와 도우래 했니? 니들 아침 차려주느라 새벽같이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시엠이 고생하는 거 보고 도와줄 생각은 못할 망정 남편 시켜 먹으려고 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니네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니?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놈의 아침밥이 뭐라고 새벽부터 찾아와서는 가정교육 얘기하며 친정까지 들먹이며 이 난리인지. 한평생을 아빠를 위해 헌신하는 엄마가 지긋지긋해서 일을 갈았는데 이러다간 제가 그 꼴이 나겠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아침밥 하러 오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힘들게 오시지 마시고 반찬 주시면 아침은 저희가 해먹을게요. 아침잠을 설쳤더니 일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 새벽에 집이 떠나가라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다. 지 잠 못 잔다고 아침에 주러 온 시애미를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니? 어쩜 네 생각만 하고 그렇게 못돼 처먹었니? 아이고 챙겨주고도 욕먹는 내 팔자야. 제 딴에는 최대한 마음 다스리고 예의 갖춰서 얘기했는데 그마저도 어머님은 못된 며느리 구박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말자 싶었어요. 근데 옆에서 사람 더 열받게 슬슬 긁는 남편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너무했다. 엄마는 우리 생각해서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는 건데 너는 아침밥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엄마 오시는 거 가지고 뭐라 하고 그래. 나는 아침에 밥 먹으니까 회사 가서 일도 더 잘 되고 얼마나 든든한데. 와 정말 옆에서 저러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욕이 나오려는 걸 꾹 눌러 참고 조용히 말했어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제 사정도 좀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이사도 왔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은 가져온 반찬을 바닥에 내팽겨치며 그럼 네가 제대로 해. 내 아들 아침에 빵 쪼가리 먹이지 말고 네가 아침밥 제대로 챙겨주라고. 이후 어머님은 빈정이 상하셨는지 저를 더 괴롭히셨어요. 새벽뿐이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한참 쉬고 있는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들이닥치셔선 집안일 잔소리부터 냉장 고소까지 전부 참견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이번 위기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을 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만 아니면 남편이랑 싸이도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정말 힘들게 마음을 열어 만난 사람인데 노력도 안 해보고 이대로 이혼을 하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어머님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뒤 호주에 사는 손이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온 김에 2달 정도 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어요. 시누이가 잡채랑 닭강정이 먹고 싶다고 했다면서 부디 집에서 만들어 먹인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부엌으로 불려들어가 어머님과 음식을 만드는 사이 남편은 공항으로 시누이를 마중 나갔어요. 한참 잡채며 닭강정이며 여러 음식을 하다 보니 남편이 시누이랑 같이 왔어요. 그런데 캐리어도 하나 없이 손가방 하나 딸랑 들고 왔더라고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잠깐 어디 나갔다가 온 사람처럼요. 수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왔다고 하기엔 남편이 마중 나갔다가 오는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못해도 1시간 반은 좋게 걸릴 거리를 30분 조금 지나왔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자기야 공항에서 온 거 맞아.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얘기하니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하며 눈을 굴리고 어머님을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시누이가 하는 말이 듣자 하니 올케가 우리 엄마를 시집살이 시킨다며?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려먹고 살 생각을 해? 우리 엄마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는 사람인데 올케가 되려 시어머니를 부려먹어?
나 옳게 행동 거지 감시하려고 한국에 들어온 거니까 앞으로 가고 단단히 해. 내가 지켜볼 거야. 신우이가 저를 보고는 다짜고짜 이러더라고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형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요. 제가 어머님을 부려먹다니요. 그런 적 없어요. 혹시 아침밥 가지고 그러시는 거라면 그건 어머님이 남편 생각해서 원해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몇 번이나 힘들게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는데 제 말은 통 안 들으시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식탁 위에 있던 국자를 바닥에 집어던지셨어요. 너 그 입 좀 다물면 안 되겠니? 방금 호주에서 신우이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현관 앞에 세워두고 그게 할 소리야? 아휴 오느라 힘들었지.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배고프겠다 제하고는 말하다 보면 분통 터져서 밥 먹다가 체한다 밥 다 먹고 천천히 얘기해. 순간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 식구들이 저만 빼놓고 뭔가 작당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신우이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밑반찬이며 찬장의 그릇까지 너무 능숙하게 찾아 꺼내더라고요. 몇 년 만에 친정에 온 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기다린다고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걸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신우이가 밑밥을 깔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호주 부동산에 투자 안 할래? 브리즈번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가 요즘 난리도 아니야. 중국인들이 돈다발 들고 찾아와서 줄을 선다니까. 다행히 우리 그이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걸로 하나 떼어준다 그랬어. 들어보니 너네 전세집 내놨다며? 그 보증금 받으면 투자해보면 어때? 이거였어요. 신우이가 한국에 온 건 손 놓고 있다가 눈 뜨고 코 베일 판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그 보증금은 엄연히 오빠랑 제 건데 그걸 왜 맘대로 투자를 하라 마라 하세요? 그리고 호주 부동산 꺾인 지가 언젠데 투자 얘기는 그만하시고 한국에서 재밌게 놀다 가세요.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옳게 말이 좀 그렇다. 엄연히 그 집은 우리 엄마가 해준 집안이야. 왜 옳게가 난리야? 아무리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그 돈이 옳게 거라 그러는 건 좀 아니지. 그리고 놀다 가라니? 내가 애야.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엄마 얘가 평소에도 엄마한테 이래? 말해 뭐하니? 내가 아주 쟤 때문에 늙는다. 늙어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시집살이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누가 보면 아주 지가 시엠이고 내가 며느리야. 아주 모녀가 쌍으로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여기서 밀리면 정말 끝일 것 같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판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놈은 슬그머니 눈치 보며 자리를 피하지 뭐예요. 혹시나 제가 내 편 들어달라고 할까봐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은근히 저랑 거리를 두고 앉더라고요. 이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정말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런 사람 믿고 결혼을 그렇게 빠르게 한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런 남자를 고른 게 바로 저인걸요. 저는 밥숟가락 내려놓고 가방이랑 옷가지를 챙겨들었습니다. 그리곤 시댁 식구들 보란듯이 얘기했어요. 이 집에 더 있다간 혈압 올라서 쓰러질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돌아갈게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있고 싶으면 있어. 오랜만에 만난 누나랑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님 음식 실컷 먹으면서 있으면 되겠네. 그렇게 시댁집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펄펄 뛰며 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일단 전에 살던 집 전세금으로 들어간 제 돈부터 돌려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야 저도 이혼해서 작은 방이라도 얻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어차피 이혼 전에 부동산과 은행 예금은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하니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남편은 진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안 봐도 뻔하죠.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못 가게 했을 거예요. 남편은 월요일 퇴근 후에야 집으로 왔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며 서재에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저는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회사에 반차를 내곤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사시는 집 강통전세예요. 이 집 지난달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모르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계약이며 모든 걸 어머님이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집주인이 어머님 친구분이라는 말만 들었거든요. 보증금도 어머님 돈이라 어머님이 계약하셨고 신경도 안 썼고요. 전전에 살던 집 보증금만 받으면 되어 들어간 제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아, 그 집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사 나가던 당시 이미 남편분이 돈을 받아가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세요. 여기 쌓인 남편분 거 맞죠? 순간 저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어리숙한 미련 곰탱인 줄 알았던 남편놈이 이미 제 돈까지 꿀꺽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떠돌던 조각들이 하나 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건 시누이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시누이는 뜬금없이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었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어머님과 짜고 저희 전세집 보증금을 털어먹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인의 깡통 전세집에 저희를 밀어넣고 시누이를 불러들여 투자니 뭐니 가짜 명분을 내세워서 전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우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합시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돈도 찾고 이혼 소송도 유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는 남편놈과 그 집안 사람들한테 분이 안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쓰레가 같은 것들 제대로 엿먹이자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부숴버리자고요. 변호사와 소송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마침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전처럼 저를 잡아먹으려는 목소리가 아니라 저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올케가 이러니까 꼭 내가 동생 부부 사이 갈라놓은 것 같잖아. 나 그럴 생각 없어. 그냥 다 같이 잘 지내자는 뜻이었는데 올케가 오해했나 보다. 우리 오해는 풀고 잘 지내보자. 응? 제가 이혼한다고 그럴까봐 미리 선수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달콤한 말로 살살거린다고 유야무야 넘어갈 죄가 아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일단 시누이 얘기부터 듣고 작전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았죠.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가보니 시누이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세상 변했다고들 해도 이혼은 안 하는 게 최고지.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나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별일들이 다 있더라. 이게 다 가족이 돼가는 과정이야. 시간 지나고 보면 이런 것들 다 별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올케도 마음 풀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휴가 때 호주에도 놀러 오고 그래서 말인데. 전에 말했던 투자 말이야. 진짜 다신 없을 좋은 기회거든. 전세 보증금에 올케 돈도 들어갔다는 거 오늘에서야 알았어.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그러니까 이참에 올케도 남 믿고 한번 투자해봐. 올케도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만 할 거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물을 쏟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시누이한테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은 진 누나랑 통화를 했는지 저한테 살살거리며 제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방심하게 하고 엿먹이면 더 큰 충격받을 것 같아서 받아주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시누이가 갑자기 호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식구가 공항으로 배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 연차를 내고 공항에 함께 갔어요. 눈물의 이별식까지 하면서 가려고 하는 시누이는 잠시 후 공항 경찰서에 이끌려 출국장을 되돌아 나왔어요. 어머님은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며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끌고 가 하며 일어나 공항경찰한테 달려들어 차라리 자기를 끌고 가라고 생떼를 쓰셨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형님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출국금지 당한 거예요. 어머님 저 몰래 전세보증금 빼서 형님 주셨죠. 형님 아주 집안 어른들이며 지인들한테 호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엄청 땡겼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형님 부부 호주에서 교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등 처먹다 걸려서 한국으로 하부금 구하러 들어온 거. 그래서 제가 사기죄로 고소장 넣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까지 속여가며 사기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몰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가 봐요. 그쵸 어머니?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댁 가족들을 비웃으며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요. 제가 시댁 친척들이며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시누이 사기 행각을 알렸거든요. 어머님의 아픈 손가락인 큰딸이 범죄자가 되게 생기니 어머님이 남편이랑 저희 친정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빌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미쳤어요? 누구 좋으라고 취하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제가 취하한다고 한들 그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거절을 하자 어머님은 표정을 싹 바꾸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며 저한테 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엄마가 물컵에 있던 물을 뿌리고 배추 절이는 굵은 소금 한 포를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뿌렸어요. 소금 뿌리면서 정신 차려 이 미친 늙은 여자야. 어디 감히 남의 귀한 딸한테 욕짓거리야. 딸이랑 같이 감옥 가기 싫으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이놈도 마찬가지야. 이 덜 떨어진 마마보이 자식집 마누라 하나 못 지키고 그저 지 엄마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무슨 남자라고 당장 나가. 결국 모자는 씩씩거리며 저희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거의 1년을 가까이 법원에 들락거렸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결혼하고 생긴 일이니 제가 정리를 해야죠. 그렇게 한참 지나 드디어 모든 재판이 끝이 났고 저는 승소했습니다. 제가 냈던 보증금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그리고 형님은 현재 형무소에 수감 중이에요. 어머님은 늦음하게 징역 사는 딸내미 수발까지 들게 되었네요. 남편 놈은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법원에서 생난이를 치고 난동을 부리다가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받고 구치소에 있어요. 남편 놈은 엄마랑 연 끊고 살겠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혼녀라고 하면 주변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저는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끝까지 가볼 게 아니라 돌아 나오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아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사랑하던 사람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사내 연애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도 그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한 유부남입니다. 인생에 처음 있는 일탈에 정말 짜릿하고 황홀했어요. 5년 정도 일한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리고 이쁜 여자 직원이었어요. 키도 160 정도의 적당히 글래머러스하고 눈은 똘망똘망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남자들 모두 한 번씩 뒤돌아볼 듯한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어린 신입 직원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진짜 귀엽고 예쁘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신입 직원 환영식을 한다고
회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팀장이 삼겹살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회식은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남자 직원 중 막내라 먼저 가서 자리를 준비하고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차이지만 막내라 항상 잡일은 제가 맡아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명 좀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오고 자리를 채우는데 갑자기 제 옆에 신입 직원이 앉는 것 뒤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을 때마다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점점 커져가 혹시나 들리지는 않을까 괜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사실 제 첫사랑과 너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자한테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막내이다 보니 저희 테이블 고기를 열심히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알게 모르게 제일 먼저 신입 직원에게 계속해서 줬습니다. 조금이나마 먼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은근슬쩍 계속 챙겨주었어요. 고기를 계속 접시에 담아주고 술도 반잔씩만 채워주었어요. 신입 여직원을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대리님도 좀 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고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제 머리를 온통 뒤집고 다녔습니다. 회식 자리가 무르익을 쯤 사장님은 그녀에게 인사말이라도 하라고 하셨고 그녀는 일어나서 부끄러워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며 사랑스러운 인디언 보조개와 예쁜 목소리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선배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그녀는 어느새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얼굴이 발그레진 그녀는 더 귀여워 보였고 술이 조금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도 고기 좀 드시고 저랑도 좀 한잔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걸고 쌈까지 싸주며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겼는지 결혼은 했냐, 대리님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내심 기분은 좋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깊게 착각하지 말자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렇게 1차 회식 자리가 끝나고 사장님은 기분이 좋은지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2차는 술 파는 노래방을 갔어요. 제일 큰 룸을 빌려 노래를 부르고 괜스레 속이 타서 맥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저는 참고로 노래를 잘 못해서 탬버린만 치고 흥만 돋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그녀에게 신입 직원도 노래 하나 해보라고 얘기를 하셨고 신입 직원은 흥을 돋구려고 했는지 땡벌을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이뻐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잘 해보겠다며 귀엽게 땡벌을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삼겹살 먹으며 한마디 할 때 쑥스러워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잘 놀더라고요. 그렇게 회식 자리가 끝나고 저는 선임들을 챙겨보내며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택시 태워서 보내려는데 그녀가 대리님, 오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는 저희 둘이 술 한잔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자려는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와이프는 세상 모르고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설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둘이 술 한잔 하자는 그녀의 모습이 왜 이리 아른거리는지 밤잠을 설쳤네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자리에 술깨는 음료와 함께 메모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어제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숙취 음료 드시고 힘내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대리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메모를 보고 괜히 주위를 둘러보며 눈치를 보았고 심장이 쿵쾅거려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양심에 찔려 살짝 흔들렸지만 양심은 아주 잠깐 저를 흔들리게 했을 뿐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와 술을 먹으러 가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자마자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아는 형님이 할애기가 있다고 해서 술 한잔하고 갈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라고 감정을 잡고 얘기를 하니 와이프는 알겠다고 만나서 얘기 잘하고 오라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이 설레이는 감정을 참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술을 사주겠다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던지 퇴근 시간이 되어 그녀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퇴근을 하고 함께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술을 먹는 자리라 좀 어색하고 눈치 보이고 그랬지만 술의 힘은 역시 대단합니다. 어느새 서로 맘 편히 얘기를 하고 있지 뭡니까. 그녀는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저 또한 말을 놓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처음에 봤을 때는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완전 술꾼의 애교도 많고 굉장히 솔직, 화끈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와이프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와이프한테서 볼 수 없는 매력에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그녀에게 자꾸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친구가 되었고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이상하게 소문이 날까 장소도 여러 곳으로 옮기며 계획적으로 회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약속을 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술친구이자 예쁜 동생으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사이에는 점점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고 처음에는 동생으로만 생각하자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과 다짐은 저기 쓰레기통으로 가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녀가 이미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너무 편하고 얘기도 잘 통해서 너무 좋다고 대리님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며 저를 흔들더라고요. 저도 내가 유부남이라 너무 속상하다고 너를 너무 늦게 만난 것 같다고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녀와 썸을 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는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한 잔 더 할래? 라고 했고 자기는 술이 너무 모자라다며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해서 뭘 쉬는데 라고 했더니 그녀는 여기 모텔에서 좀 쉬다가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왜? 싫어? 라며 저를 올려다보며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이미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모텔로 향했고 방으로 들어서자 와이프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저는 그녀와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뽀얀 속살과 풍만한 몸매를 직접 보니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성감대를 찾아가며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탐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면 술 한잔하고 모텔 대시를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몰래 하는 불장난이 더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요즘 왜 이렇게 야근이 잦아지냐고 서운해하는 와이프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저희는 회사 탕비실이나 계단에서 몰래 만났고 점점 대범해져 키스도 하고 만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륜행각은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죄책감마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술 먹자는 얘기도 만나자는 횟수도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왜 요즘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냐. 나한테 뭐 기분 상한 게 있냐 얘기하며 혹시나 그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명품을 선물해 마음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선물을 주고 나면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와 일이 끝나고 모텔을 가서 또 그녀의 살결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만남이 뜸해지던 때에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는 길에 저희 회사 선배와 그녀가 같이 걸어가는 걸 봤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게 아니겠지라며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계속 약속 횟수도 자꾸 줄고 그녀가 저를 조금씩 피하는 것 같다 싶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한 선배의 형수가 찾아왔습니다. 형수는 오자마자 이 새끼랑 바람핀 년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놀라서 형수를 쳐다보니 형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너구나? 라고 말한 뒤 그녀의 싸대기를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벙쪄 있었고 남편 간수 못한 게 자랑이냐며 당신이 뭔데 나를 때리냐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수는 흥분해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간통죄로 너 고소할 거라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르니 회사 선배가 형수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녀는 처음 보는 표정과 목소리로 뭐 구경 났어요? 뭘 그렇게들 쳐다보고 난리야. 소리를 지르더니 가방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녀와 불륜행각을 벌였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러면서도 그녀에 대한 배신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륜이긴 해도 정말 사랑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못해 찢어졌습니다. 더 충격이었던 건 퇴근길에 그녀가 함께 가던 선배가 아니라 다른 선배랑도 그랬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그녀와 잠자리를 한 남자가 저 말고도 여럿이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명품을 선물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랑도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랑은 또 언제 그렇게 만나고 다닌 건지. 형수가 찾아와서 뒤집고 나니 저도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가끔 너무 마음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한 그녀가 떠오르네요. 연락하면 그녀가 받아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연애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의 첫 연애는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이 되었어요. 같은 반 남학생이 저에게 은근히 잘해주는 걸 느끼기는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연애라는 것도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행동 같은 것도 잘 모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친한 친구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갑자기 고백을 해온 거예요. 민지야,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뭐? 갑자기 나를 좋아한다고? 나는 그냥 너랑 친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 좋아하니까 먼저 말도 걸고 다가가서 친해진 거지. 나 원래 여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싫어해. 알았어, 생각해볼게. 나는 아직 너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고민해보고 꼭 얘기해줘. 저는 정확하게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그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남자애가 저한테 하는 행동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된 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실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면서 저도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귀자. 나도 너 좋아. 정말? 우리 그럼 오늘부터 1일이다? 그 친구의 고백을 받아들인 이후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3년을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각자 다른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죠. 솔직히 어릴 때라서 3년 동안 사귄 거라고 해도 친한 베프처럼 매일 붙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연락이 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만 만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헤어지게 된 거였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초까지는 그 친구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던 같은 학교 다른 반 남학생이
제가 헤어지자마자 바로 고백을 해서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나름 잘생기고 그 학교에서도 유명한 친구였기 때문에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연애라는 게 재미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된 때라 제가 그 친구를 잘 모르고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는데도 그냥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 만나면 꽤 오래 만나는 스타일이라 그 친구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이 되는 시기까지 만났습니다. 역시나 각자 다른 대학교로 입학을 했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 이전에는 몰랐던 세계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보다 잘생기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얼굴이 잘생기면 다 좋았는데 대학교에 와보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더 멋있고 좋아 보이던 거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어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만난 그간의 정도 있었고 저도 만나면서 그 친구를 꽤나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더 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을 잘 만나왔는데 군대에 가서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학교 동기가 저보다 면회를 더 많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둘이 바람이 난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길로 바로 헤어졌어요. 저는 바람핀 사람 2번 쳐다볼 만큼 멍청한 사람도 아니었고 저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습관과도 비슷한 거의 정 때문에 만난 게 컸기 때문에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정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먼저 찾아가 헤어지자는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가차없이 잘라냈어요. 더 솔직한 말로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상처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연애를 몇 번 더 거듭하면서 한 번도 짧게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물론 썸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쳐 지나간 인연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기간은 아주 짧았고 저의 연애는 거의 삶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긴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년을 만난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난 건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거래처 사람이라면서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침 그 첫 연애가 딱 끝났을 무렵이라 바로 승낙하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근데 자리에 나가자마자 솔직히 외모에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저보다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안 되는데 더 노안처럼 보이더라고요. 여태까지 숱하게 연애를 하면서 늘 외모도 어느 정도 되고 스마트하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연애에 있어 개방적인 사람이었고 적어도 몇 번은 더 만나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팅 날 이후로 3번 정도 더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매너도 훌륭했고 외모도 자꾸 보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키가 좀 컸는데 옷을 깔끔하게 잘 입는 스타일이라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죠. 결정적으로 유머 코드가 저랑 잘 맞아서 만날 때마다 너무 유쾌하고 즐거웠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상대방도 제가 나쁘지 않았는지 2주일 정도 썸을 타다가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지씨, 첫날부터 우리 만나는 날 느낌이 나쁘지 않았는데 역시 민지씨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랑 연애해 주실래요? 네, 저도 성우씨 좋아요. 저도 점점 성우씨가 좋아졌어요. 우리 예쁘게 잘 만나봐요.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고 이 남자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저를 아껴주는 듯 했어요. 솔직히 남자가 본인이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 애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남자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저한테 쓰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가 돈 보고 사람을 만나는 속물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소소하게 머리끈부터 시작해서 가방, 액세서리 등 명품을 줄 때도 있었는데 그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받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받은 만큼 해줬어요. 우리는 서로가 생활수준이나 조건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맞아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연애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짧은 연애 기간을 가졌지만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남자는 여전히 저에게 좋은 매너를 유지하고 있었고 하루빨리 결혼하자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까지 저도 결혼 정령기가 된 상황이었고 더 늦어지면 노처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승낙하고 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변함없이 저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태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씻고 혼자 잠을 자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러다 남자는 취미 생활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본인의 개인 생활을 좀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주말에는 무조건 나가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곤 했죠. 물론 저도 그런 거 다 이해하죠. 남자가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집안에서만 풀기는 힘들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그 취미 생활이라는 게 이해 못할 것들도 아니었고 건전하게 운동하고 들어온다는데 말릴 이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와도 저와의 대화는 딱 저녁 먹을 때뿐이고 그 이후로는 제가 말을 시켜도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늘 서재에만 들어가 있으니 저와의 시간을 좀 가져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원래 그런 성격이었던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질린 건지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을 도통 가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여보, 당신 나랑 결혼한 거 맞아요? 나 진짜 너무 외로워. 당신 취미생활 하는 것만큼이나 나한테 좀 신경을 써줘요. 내가 이제 가정부도 아니고 집안일도 나 혼자 다 하고 저녁까지 다 차리고 치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나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나만 이렇게 산다는 게 말이나 돼요? 하기 힘든 것은 냅둬. 하라고 강요 안 할 테니까. 처음부터 힘들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이제 와서 화를 내는 거야? 뭐라고요? 당신이 언제 한번 나한테 신경이나 썼어요? 내가 말할 틈이나 줬냐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결혼 전에 당신 모습이 진짜가 맞았는지 정말 의심스러워. 그것도 이것도 다 나야. 꼭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어? 이제 평생 살 건데 서로 편하게 살면 좋잖아. 원래 연애할 때는 뜨겁게 하고 결혼해서는 편하게 사는 거지. 도대체 뭐 얼마나 호화스럽고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남들 다 이렇게 산다고? 웃기지 마요. 누가 이렇게 살아요? 차라리 우리 연애할 때가 훨씬 좋았고 훨씬 행복했어요. 이렇게 외롭지 않았었다고요. 뭐가 외로워? 집에 오면 사람이 있는데 주말 말고 내가 평일에 어디 나간 적이나 있어? 맨날 집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외롭다는 거야?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무슨 말만 붙이려고 하면 피곤하다면서 말 시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걸로 됐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나 피곤하니까 더 이상 실랑이 하지 말자고. 먼저 잘게. 말이 안 통하는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한 차례 싸우고 나서는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나마 각방을 쓰지 않는 걸로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 거였을까요? 저는 하루하루 점점 더 외로워졌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결혼은 너무나 후회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한 번 가정을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적응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대신에 언제까지고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도 좀 바뀌고 저의 외로움도 달래지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 후 1년 이후부터는 아이를 가지자고 졸라댔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아이라도 가져요. 우리 이제 아이 가질 때도 되었잖아요. 무슨 벌써 아기야.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당신도 아직 밖에서 일하고 있고 나도 직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시간 더 있어야 돼. 나 자리 잡고 당신도 생활 좀 안정되면 그때 가져도 늦지 않아. 나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안 쓰고 일하면서 애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빨리 애부터 낳아요. 나 이제 더 늦게 낳으면 노산이라서 몸도 힘들고 우리 아이한테도 안 좋을 거예요.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절대 안 돼. 앞으로 다시는 애 같자는 말 하지도 마. 나와 그 일을 닮은 아이를 빨리 보고 싶지 않은지 남편은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된다는 건지. 물론 아기를 원하는 시기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저는 혹시 몰라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도 저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에는 어차피 더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좀처럼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정말 갈라서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헤어지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결혼 생활을 3년 하면서 점점 지쳐가던 찰나였는데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솔직한 말로 남편과는 부부 생활까지는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저도 계획적으로 아이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된 임신이 마냥 기뻤습니다. 임신한 줄 몰랐던 때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가 걱정이 될 정도로 피곤하고 무기력한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몸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도 모르고 저는 왜 자꾸 몸이 무겁고 힘들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매달 정확한 날짜에 시작하는 달거리를 하지 않아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 바로 약국으로 달려가 임태기를 구입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주 선명하게 임신으로 나오던 거 있죠?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가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 가졌다고. 당신도 나도 계획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나 진짜 너무 기뻐. 당신도 이제 별말하면 안 돼. 이건 순전히 아기가 우리한테 찾아와 준 거니까. 뭐야?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임신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쯤이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모두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마구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펄펄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당신이랑 내 아이가 뱃속에 생겼다고. 그게 이상한 일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임신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구야 대체 애 아빠가? 당장 말해. 뭐라고? 당신이 왜 임신이 안 돼?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나? 당신도 알잖아. 나 집안이면 회사 말고는 나가지를 않는데 내가 누굴 만나겠어? 당신이 하도 졸라대서 몇 년 전에 정관 수술했다고. 도대체 왜 그렇게 애한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보채는 게 싫어서 아예 자연 임신이 안 되게 해버렸다고. 근데 뭐? 임신이 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관 수술이라뇨. 그것도 저한테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면서 혼자 가서 모든 걸 다 처리해버린 남편에게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저를 의심하는 부분에서는 분노가 일었어요. 그동안 내가 본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아이가 생긴 마당에 물을 수도 없고 결백한 저는 이대로 물러날 수도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만 당신 혼자 정관 수술했다고 쳐. 근데 몇 년 전 일이라며. 그리고 수술했어도 아이 생기는 경우 있대. 그게 완벽하게 다 피임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나 의심하지 마. 여기에서 나 더 의심하면 진짜 알아서 해. 애까지 생긴 마당에 나 못할 거 없어. 우리 애 지키기 위해서 나 뭐라도 할 거야. 제 말에 완전히 쫄았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분한짓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이때부터 저의 서러운 임산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남편은 집안일이라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지만 이후부터는 아예 방도 따로 쓰면서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아이가 조금도 궁금하지 않은 듯했어요. 남들은 먹고 싶은 것도 남편에게 다 말하면 사다주고 집안일도 잘해준다는데 저는 임신한 몸으로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출산 준비까지 모든 걸 다 혼자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물론 혼자였어요. 남편에게는 감히 같이 가자고 말도 꺼내지 못했죠. 종종 엄마가 같이 가주시기는 했지만 엄마에게는 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창피해서 늘 남편은 바빠서 같이 못 온다고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와중에 고맙게도 아이는 제 뱃속에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임신 초기에 살짝 고비가 오기도 했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잘 견뎌주었고 건강하게 잘 태어나 주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꽤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첫 아이라서 그런지 가 진통부터 시작해서
거의 24시간을 꼬박 아팠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혼자서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만 불러서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고는 모든 것을 다 혼자 견디고 해결했어요. 아이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하루를 고생시킨 뒤에야 유도주사를 맞고 나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준 게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엄마를 힘들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팔다리 정상적으로 나오고 체중도 딱 적당하니 잘 태어났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려움 속에서 출산을 했지만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의 모든 힘든 기억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 없이도 아이랑만 잘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기쁨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행은 또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제가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병원으로 며칠 뒤에야 찾아온 남편은 아이를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당장 친자 검사부터 하려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저 아이가 절대로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장 친자 검사해. 머리카락 얼마든지 잘라줄 테니까 바로 하라고. 어서. 병원에 오자마자 난리를 치는 바람에 병원 내 사람들의 이목이 다 저희에게 쏠렸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본인 자식이 태어나면 조금이나마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당장 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해. 어디 당신 친자 검사하고 나서도 그런 소리 나오는지 내가 볼 거야. 만약 저희가 당신 애가 맞으면 정말 두고 봐.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감히 나를 기만한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줄 거라고. 결국 그 자리에서 저희는 친자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 건지 저는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출산을 하는 순간에도 같이 있어주지 않은 데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병원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사람이 다짜고짜 와서 하는 말이 친자 검사를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시부모님조차도 저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남편의 태도가 어떤지는 다들 짐작이 되실 거예요.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원했던 결혼 모습은 결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싸우더라도 곧 바로 화해하고 웃으며 밥 먹고 같이 TV 보다 잠들고 그런 아주 소소한 것들을 원했던 건데 그런 작은 것조차도 저에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거라 저는 일단 친자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희 엄마와 시댁 가족들, 남편까지 다 모여서 검사 결과를 보기로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조리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에 있었고 저희 집으로 모두 다 모였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지를 펼쳤습니다. 근데 저는 긴장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결백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 애를 가지겠냔 말이에요. 독수공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껏 바람 한번 펴보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충실하게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검사지를 봤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어디 보자라는 식으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검사지를 펼치고 결과를 본 순간 남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졸도할 뻔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불일치였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써져 있는 그 글씨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남편은 기세가 완전히 등등해져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뭐?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내가 내 아니라고 했지? 어디서 감히 바람 피고 와놓고선 그렇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거지? 이제 당장 말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누구야 대체? 애 아빠가 누구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외롭기는 했지만 누군가를 따로 만나면서까지 그 외로움을 달리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아이를 간절하게 원했지 결단코 누구를 따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 앞으로 갑자기 시동생이 나와 모든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던 저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까지도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돈 어른. 이 아이 제 아이 같아요. 아니, 제 아이가 확실합니다. 뭐라고? 그 소리를 들은 시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너무 놀라 얼른 다가갔지만 바로 정신을 차리시고는 가차없이 시동생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뭐? 네 조카 새끼 놈이 네 자식이라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어째서 저희가 네 애야? 세아가 네가 말해봐라. 니네 무슨 사이야 대체? 저도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번뜩 지나가는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밝히지만 놀랍게도 시동생과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 남편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만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와는 5년을 연애를 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 5년을 심하게 싸우면서도 만났어요. 그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이상하게 늘 점심을 먹는 동선 안에 그 사람이 있곤 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마주쳤던 우리는 서로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고백을 했어요. 아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지라는 이름도 우리가 서로 마주칠 때마다 당신의 동료에게서 처음 듣게 되었죠. 저도 이제는 친근하게 그 이름 불러보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저랑 만나주실래요? 저도 당신 이름 알아요, 민찬씨. 좋아요. 천천히 우리 알아가봐요. 그렇게 만남이 성사된 게 연인으로 발전되어 5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와는 많은 것들이 달랐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식습관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으며 하다못해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둘 다 쌍심지를 켜고 싸울 정도로 우리는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소소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무뚝뚝한 것 같으면서도 늘 세심한 부분에서 저의 모든 것들을 챙겨주었죠. 약간 츤데레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그냥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싸우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슬아슬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우리는 정말 길게 만났지만 결국에는 대차게 한번 싸우고 나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수시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지만 이번만큼은 누구도 굽힐 수 없다 싶을 만큼 심하게 싸우고 나서는 거의 한 달을 냉전 상태로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싸우면서 헤어졌더라도 다시 만나왔기 때문에 이 냉전 상태가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고자 그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웬 여자와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저 저와 싸우고 나서 냉전 시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보란듯이 딴 여자와의 사진을 올려놓은 그가 너무 밉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 복수하고자 바로 소개팅이 들어왔을 때 수락을 한 거였고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던 거였죠. 이 사람 이후에 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장에서 양가 가족들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시동생과 형수로 만나게 된 저희 두 사람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누구도 내색하지 못했고 아는 체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결혼을 정말 해야 할까 크게 고민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기에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한 현 남편을 놓칠 수 없어 결혼식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에게 계속 와서 저를 다 잊지 못했다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진은 제가 너무 미워서 홧김에 같은 회사 후배랑 올린 사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지난 일을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저는 이미 그에 대한 감정을 정리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만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이제 시동생이 될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형님이 저의 남편이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도 너무 불행해지고 시동생은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도 저를 잊지 못해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동생과는 되도록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지만 시동생과 연애했을 그 시절에 같이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서 그가 아직도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도 힘들고 지치던 때라서 우리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 싶은 마음에 나도 위로를 받고
그도 위로해주고 싶어서 따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게 딱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역시나 취미 생활을 즐긴답시고 주말 내내 강원도에 내려가 등산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 시동생을 만나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힘들었던 저는 그만 시동생보다도 심하게 취해버려서 그날의 기억을 몽땅 잃었고 그날 그만 시동생과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느낀 시동생은 아무 말 없이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고 본인도 양심이 있어서 그날부터는 저도 찾지 않고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코 그날 하루로 제가 임신이 되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자신의 형의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형이 정관수술을 했다며 길길이 날뛸 때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친자라뇨.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졸지에 시동생과 바람나버린 사람이 된 저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한 실수를 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웃기지 마. 니네 이것도 다 짜고 치는 거지? 어디서 수작이야? 니네 몇 번이나 만났어? 몇 번이나 만났냐고? 그날 하루 그랬다고 임신이 된다는 게 어디 가능한 일이야? 수작 부리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아니야, 정말 딱 한 번이었어.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나도 설명을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정말 결백해. 당신이랑 결혼 전에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때가 딱 한 번뿐이었어. 웃기지 마. 나는 절대 못 믿어. 니네 둘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조용히 못해. 넌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네 처 몰래 정관수술한 건 잘한 짓인 줄 아냐?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몰라? 네가 얼마나 세아가를 외롭게 했으면 그랬겠냐고. 한 번만 더 이 자리에서 큰 소리 내봐. 너부터 내가 가만 안 둔다.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 제가 아닌 남편에게 화를 내시며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아가 너는 일단 이 집에서 아기랑 지내면서 있어라. 나도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겠구나. 민찬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 형이나 너나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니네 둘 다 세아가 건드릴 생각 조금도 하지 말고 알아서 지낼 곳 구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너네 모두 다 잘못했듯이 이 사태에 대해서 내가 더 결정할 테니 어디 한번 이의제기하기만 해봐.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결국 시아버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져가셨어요. 저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은 마당에 시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어떤 처사를 내리실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시아버지는 저희 모두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세아가, 이건 사돈에게도 동의를 받고 다 정리된 이야기다. 그러니 우리 결정에 그냥 따라와 줬으면 좋겠구나. 일단 성우랑 세아가는 이혼해라. 너네 둘이 더 이상 살붙어서 살 수 있겠냐? 대신 내 손주놈은 민찬이 애로 집어넣어. 그리고 세아가랑 둘이 혼인신고 올리고 자고로 자식은 친부모 손에 길러줘야 하는 법이다. 요즘은 낳은 부모보다 거두는 부모가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내 핏줄이 당기는 끈은 끊을 수 없는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세아가는 성우 저 녀석이랑 이제 더 고생하지 말고 갈라서. 그리고 자네 좋아 죽고 못 살겠다는 민찬이 놈이랑 결혼해. 결혼식이 힘들면 혼인신고만 하고서 살던지 그건 알아서들 하고. 대신 둘 다 갈라서는 건 안 된다. 내 손주놈 호적은 무조건 민찬이 저 녀석 밑으로 들어가야 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희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시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를 아내로 봐주지 않는 남편이 지긋지긋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갈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이혼을 하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오히려 감사할 정도였어요. 다만 시동생과 다시 혼인신고를 올리라는 거에 큰 부담감을 느꼈어요. 솔직한 말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애를 할 때 그의 좋은 면모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쪽에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호적만 올려놓고 제가 키울 생각이었어요. 좋습니다, 아버지. 저 민지랑 혼인신고 할게요. 아이도 제 자식이니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이제는 시동생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이 사람은 바로 승낙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웃기고들 있네. 니네가 그러고도 언제까지 행복하게 사는지 보자. 금방 후회하게 될 거야. 시끄럽다. 내가 얘기했지. 너도 잘못이 크다고. 한 사람 인생을 책임지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미 혼자 힘들게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현 남편을 호되게 꾸짖은 시아버지는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대신 민찬이 너랑 애미는 잘 들어라. 내 사전에 다시는 자식 새끼가 이혼하는 걸 못 본다. 그러니 이번에 혼인신고 올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때부터는 끝까지 가. 자식 놓고서도 이혼한 애 만회하면 그때 너희 둘 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네, 아버님. 저희 잘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혼과 새로운 혼인신고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이었다가 이제는 저의 진짜 남편이 된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때보다 저에게 더 잘했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꼈어. 나 다시는 당신 놓치는 미련한 짓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웃겨 진짜. 근데 나도야. 나도 당신 그렇게 놓치고 홧김에한 결혼이 이렇게 큰 참사를 일으키게 될지 몰랐어. 나도 미안해. 나도 이제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우리 아이도 진짜 잘 키워보자, 여보. 당연하지. 하룻밤 실수였고 형한테도 부모님께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난 당신을 다시 얻을 수 있어서 기쁘다. 근데 다시는 나도 당신도 같은 실수하면 안 돼. 이제는 무조건 서로만 보는 거야. 어디 가서 눈길이라도 딴 데 줘봐. 아주 나 살고 당신 죽는 거야. 이제 당신한테는 떡두꺼비 같은 자식도 있다고. 내가 어딜 보겠어. 이렇게 예쁜 마누라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있는데 절대 안 보지. 알았어. 어디 두고 보겠어.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가족만 생각할게. 나 사실 그동안 당신 형한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 근데 이거 다 지나간 일이라서 나 잊으려고. 앞으로는 우리 서로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충실하게 진지하게 살아보자. 알았어, 민지야. 사랑해. 저희 세 사람은 나날이 갈수록 행복해졌어요. 주변에서도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까칠해서 보기 안쓰러웠는데 요즘은 결혼 생활이 다시 좋아졌냐며 얼굴 보기 좋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밖에 나가서 불행한 결혼 생활한다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아 나름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나 봐요.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역경을 보내면서 집안일을 같이 하는 남편과 육아도 힘껏 함께하는 남편을 보면서 사람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지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며 살고 있어요. 그 전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저도 그만 상처를 줘버린 같이 살던 전 남편이자 지금의 남편이 형이란 사람은 우리 둘 모습이 꼴보기도 싫다며 외국을 가버렸어요. 근데 한편으론 미안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미운 감정보다는 그 얼굴을 또 보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지난 일들이 자꾸 생각나 힘들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거기에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개인 생활 존중을 잘해주는 외국 여자를 만나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생활은 마냥 행복하기보다는 역시나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좋은 가십거리라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이 콩가루 같은 상황을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제가 한 실수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저도 잘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너무 어려운 역경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네요. 이제는 저의 이 가정에게 평생 충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랄게요.